저는 25년 미국 경제를 가리켜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닌 L자형 그냥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을 가정한 채 금리 인하니까 기업의 실적들은 나름 뒷받침되면서 그 선순환적인 요소들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서 지금 네. 첫 번째 하나 요소는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못 들었거든요. 네. 두 번째가 역시 경기 침체 공포랑 같이 맞물리는 게 엔캐리 청산 공포죠. 근데 엔캐리 청산 하면 일단 지금 굳이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도 또 이야기가 많은데 시작은 됐습니다. 엔캐리 청산 절차는 시작됐는데 그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급속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 이 차이인데, 역시 그 동의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우리나라도 포인트라고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했지만 일본도 역대 최대치인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시면 미국 금리가 어쨌든 정점이 5.5였잖아요. 그리고 일본 금리는 뭐 계속 24년 3월까지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5.6%포인트였던 거예요. 특히 24년, 22년, 3년, 4년 이때 연간 규모로 대략 그러니까 개인도 엔캐리 트레이드 할 수 있고 기관이나 기업도 할 수 있고 정부도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연금본부가 기금을 전액 주식 투자만,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주식 비중을 오히려 늘리잖아요. 그렇게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대 주체가 다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고요. 그 규모를 다 추산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개인의 FX 거래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엔캐리 트레이드 예산 규모를 좀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 규모를 추산해 보니까 22년에 1경엔이에요. 1경엔이고 그리고 23년에도 그 수준이 유지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24년 상반기까지도 그런 흐름이 유지됩니다. 근데 그 계속 빠져나갔던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높았고, 그리고 미국은 뭐 저축도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강달러도 매력이고 거기에 주식시장의 흐름도 매력이고 특히 AI를 중심으로 상반기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 나갔던 자금이 이제 일본도 24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번 했고 미국은 또 B컷으로 금리 인하를 했으니 점진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니까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굳이 엔캐리 해야 돼 하는 유인은 줄어요. 다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미국의 중립금리, 미국이 생각하는 정점금리가 약 3%라고 가정하고요. 3에서 3.5% 사이가 될 거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 정점에 해당하는 목표하는 금리가 0.5%,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목표하는 대로 다 인하해도, 일본이 아무리 목표하는 대로 인상해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3%.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나 굉장히 재밌게도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 차 때문에 나타나니까 매력도는 줄어요. 그러니까 강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일경엔 수준이 아니라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겠죠. 매력적인, 그러니까 항상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상 굳이 엔캐리 해야 돼?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일본에 저축하는 것보다 미국에 저축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엔캐리 청산은, 그러니까 이것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것은 금리차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환율 때문에 들어옵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은 강달러 기조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꺾일 때, 혹은 엔화 가치가 급격히 일시적으로 강할 때, 이때 나타나는 게 엔캐리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 뭐냐면 일본이 추가금리 인상한다라는 발표, 혹은 일본의 추가금리 인상, 미국의 빅컷이 추가적인 B컷 가능성, 혹은 미국의 실제 B컷,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미일 간의 금리 격차는 좁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목표는 0.5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B컷 가능성이 올라갈 때마다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엔캐리 청산 전차를 일으킬 수 있고, 이미 엔캐리 청산은 7월 정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환율에 대한 우려가 나와야 되는데 네. 과거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미국의 경제 위기가 벌어진다던가 네. 그럴 때는 엔화나 유로가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미국의 멀쩡하게 잘 버틸 때는 네. 청산이 빠르게 나오긴 어려울 거고 네. 미국의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나 어떤 돌발 크래시가 나왔을 때는 이 엔캐리가 갑자기 부스터 역할을 하는 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는 할 수 거죠.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땐 문제가 없다. 네. 그게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자본시장을 25년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을 때마다 골라갈 겁니다. 근데 그 위험 요인은 예를 들면 환율로도 볼 수 있고 10년물 금리가 장기 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걸 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어떤 상황일 때 10년물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어떤 상황일 때 강달러 기조가 급격히 꺾이느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정말 실업률 발표가 딱 됐는데 실업률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까지는 B컷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4.5%를 초과하는 실업률이 발표된다. 그러면 B컷 또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확신 있게 들 겁니다. 예. 그런 구간에는 또 10년물 금리가 또 떨어질 수 그럴 때 엔캐리 청산 절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피하기 어렵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 지수가 이제 네. 100이 깨질 동 말 동 지금 딱 그 맞습니다.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약달러로 진입한다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강달러였으니까 이제 신흥국의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네. 그럼 이제 미국의 돈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구간일 때 이제 앞으로 미국 주식이 계속 좋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은 뭐 지지부진하고 신흥국 주식들이 좋아지는 시즌 아니냐? 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먼저 코멘트 드리면 되게 재밌게도 그 부분이 강달러의 약세화가 진전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달러가 약달러가 되진 않는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슈퍼 강달러화는 인연이 끝나지만 그렇다고 약달러화 되지는 않을 거다. 약화는 되지만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판단할 때 한 가지는 또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여전히 미국 금리는 5%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금리 다시 한번 그래프 보십시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되게 재밌는 현상이지만 금리의 레벨이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실제 강달러, 슈퍼 강달러가 찾아왔던 그 지점이 22년 10월, 11월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할 때. 예. 그때의 금리보다 지금의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그런데 그때 강달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석할 때 변화, 방향을 틀고, 그 피벗이라고 한 것처럼 방향을 틀고 선회하고 할 때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미국 경제보다 유럽 경제가 더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이게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거든요. 한국 빼고 그러면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이들 국가들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들은 더 낮은 금리를 향해 내려갑니다. 경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 정말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그 일례가 바로 폭스바겐 사태. 그 폭스바겐 사태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자동차 하나에 들어간 부품이 몇 가지입니까? 엄청 들어요. 수천 수만 가지. 2만 가지 됩니다, 보통.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도 자동차 부품사들이 동남권에 쫙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부산, 양산, 울산 이 경남권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정말 많이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경제를 가리켜서 뭐 자동차 기계 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나라라고 많이 일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자동차 기계 산업에 부품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 금리를 B컷으로 인하했었던 거예요. 최근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강달러의 약세화는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축통화국들끼리 비교했을 때 달러의 나름의 강세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약세화는 되지만 약달러로 바뀌기까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기축통화국들이랑 그리고 중국인데 아시겠지만 중국 경기는 계속 또 중국도 지금 가난하다고. 그쵸. 중국 정말 가난합니다. 지금 미국 빼고 다 가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UX 엑셉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미국만 예외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5년에 골디락스를 만납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과도한 인플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성장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그냥 잠재 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보이는 특별한 큰 일이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골디락스인데 그 골디락스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저는 라이트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심각한 경기 침체를 몰고 와가면서까지도 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화시키고 경기는 경기대로 잡는 경제 위기에 안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디락스가 오게 되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럼 25년에 뭐 안 좋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골디락스가 왔는데 증시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지금 실물 경제의 흐름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는 시나리오를 드리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따지고 금리 인하만 보면 주식시장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순수하게 순수하게만 보면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맞물릴 때의 자본시장은 안 좋겠죠. 근데 금리 인하와 경기가 침체하지 않고 소프트랜딩 할 때의 주식시장은 좋은 거겠죠. 굳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저는 25년 미국 경제를 가리켜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아닌 L자형 그냥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랜딩을 가정한 채 금리 인하니까 기업의 실적들은 나름 뒷받침되면서 그 선순환적인 요소들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떨어지는 현상이니까 주식시장이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엔켈이 이제 얘기했었었는데 마무리 하자면은 지금 일본이 물가 상승을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도 금리를 안 올리고 싶겠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본의 경제와 물가와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유지만 된다면 그렇다면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BOJ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있는데 뭐 주식시장이나 나머지 시장은 차치하고 물가와 경기만 봤을 때 근데 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다시 2%를 밑도는 흐름으로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잠깐 22년, 23년 또 24년까지 잠깐 디플레이션에서 잠깐 벗어난 거예요. 잃어버린 30년을 일으켰던 디플레이션 현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밑에서 누가 올려준 거예요. 그쵸?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자기가 자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감사한 물가가 왔네. 인플레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그렇죠. 드디어 인플레가 나오고 30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었는데 거의 임금이 30년 동안 동결했는데 드디어 임금 인상이 있네 하면서 이제 경제가 선순환될 수도 있어 하면서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어쨌든 통화정책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상적인 통화정책 기조로 피벗을 하고 싶은 욕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그랬다가 다시 임금 상승률이 꺾이면 그랬다가 다시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그랬다가 경제 성장률이 다시 1% 0%대로 떨어지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는 0.5%지만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상황. 그러나 금리 인상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0.5는 어렵지만 0.34까지는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해도 엔캐리 청산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만으로도 금리 격차는 좁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강달러 기조를 꺾어 놓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엔캐리 청산 절차로 나올 수 있고 그게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인 거죠. 자본시장에 있어서. 그런 위험 요인이 등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고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만약에 일어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미국이고요. 그리고 한국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돈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 자본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을 뜻하고요. 자본시장이 흔들릴 때 당연히 우리나라도 같이 흔들리니까 미국이나 미국 의존적인 그런 나라들이 같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뭐 피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났을 때마다 뭐 상당한 수준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로서는 엔캐리 청산 절차가 정말 급격하게
급격하게 일어난다 하면 어쨌든 쉬어갈 가능성은 높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NK 청산하면 보통 예전에 우리 IMF 때도 한국도 일본도 많이 빌려 썼었고 아시아가 많이 빌려 쓰다가 그 엔화 많이 빌려 쓰다가 한번 이제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엔캐리 청산이 나면은 아시아 쪽에서 뭐 외환위기나 아시아 쪽의 금융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 보세요? 저는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러도 없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주요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외환 보유액을 그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도 다시 외환 위기를 겪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보나 외환 보유액을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환 위기가 오려면 갑자기 돈이 빠져나갈 때 단기 외채가 빠져나갈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외환 보유액인데 외환 보유액을 적절히 관리해 왔어요, 나름. 최근 줄어든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지까지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 규모로 세계 한 9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많이 탄탄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외환 위기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두 번째는 그 외채의 구성인데요. 한 가지는 외채, 그러니까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단기 채무가 있고 단기 채무, 장기 채무가 있는데 외국인에게 빌려받은 채무가 있고 빌려준 돈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채권 규모가 채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외채가 빠져나갈 때 우리도 단기 채권을 걷어들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갈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세 번째는 외채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빌려받은 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외채를 가지고 구분해 보면 하나가 단기 채무, 그 다음 하나가 장기 채무인데 역시 단기 채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환 건전성을 키워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관리를 해왔고 우리나라만 관리한 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너질 만큼 외환위기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